평촌 서울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발목 통증입니다. 그래서 발목이 아플 때 원인이 될 만한 질환에는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질환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아킬레스 건염, 그리고 만성 발목 불안정성, 그리고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첫 내용은 아킬레스 건염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건데, 그리스 신화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트로이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아킬레우스란 그 그리스 군인이, 굉장히 용맹스러운 군인이 있었는데, 그 발목 뒤쪽에 독화살을 맞고, 그래서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에 이제 결국엔 승리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그 독화살이 맞는 부위를 우리가 이제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 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종아리에 굉장히 두꺼운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요. 뒤쪽에 비복근이라고 하고 가자미근이라고 하는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육이 서로 만나면서 하나의 힘줄로 변해서 이제 우리 종골 뒤꿈치로 붙게 되는데, 그러니까 요 뼈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아리 뒤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요 종골이란 뼈에, 뒤꿈치 뼈의 가장 뒤쪽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힘줄이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힘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건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보행을 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이제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 우리가 이제 이 아킬레스에 이제 모호한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흔히들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알려진 아킬레스 건염은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인데요. 이 뜻은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점 이 데미지가, 피해가 쌓여서 이 아킬레스 건염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건염자에 염이 들어와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외래에 오셔서 하는 말씀이, 선생님 제가 발목 뒤쪽이 아픈데 염증이 있어서 이런 건가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건염에 염자가 들어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활동성 염증과는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좀 멉니다. 이제 염증이란 거는 이제 염증 세포가 막 이렇게 아픈 부위로 찾아와서 이제 아픈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활동적으로 통증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반대로 아킬레스 건염은 그런 염증과 반대로 일종의 퇴행성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과사용 증후군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퇴행성 변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도 예전에는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추세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활동적인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건병증이라는 말을 요새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텐디노패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건병증에는 이제 아킬레스 건증과 부건염을 이렇게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설명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을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가운데 아킬레스 건 실질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 부위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통해서 혈관이 들어와서 아킬레스 힘줄에 영양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증이란 거는 이런 실질에 아킬레스 실제 힘줄 안에 병이 있는 거를 이제 아킬레스 건증이라고 하고, 아킬레스 부건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아킬레스 건을 싸고 있는 요 막에 염증이 있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킬레스 건병증은 이제 두 개를 다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아킬레스 건증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두 개가 다 동시에 건증과 부건염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부건염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임상 양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걸 모두 통틀어서 건병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에서 아킬레스 건염 건이 아픈 환자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우선 왼쪽에 있는 건 MRI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요 가장 뒤쪽에 있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쭉 내려오는 요게 아킬레스 힘줄입니다. 아킬레스 건이죠.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상당히 좀 두꺼워져 있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초음파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혈류량을 측정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도플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이런 표시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미세한 혈류가 증가했다는 걸 뜻하고요. 이거는 이제 아킬레스 건증이 좀 진행이 되면은 초음파 상에서 보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더 진행이 되면 이거는 이제 다른 환자분 MRI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아킬레스건이 두꺼워지다 못해서 안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가 너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파열이 있어서 일부 안에 부분적으로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약에 수술을 해서 아킬레스건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거 이제 게살 변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먹는 게살처럼 이렇게 색깔이 좀 약간 이제 하얗면서도 이렇게 좀 붉으스름하고 이렇게 좀 건강하지 못한 이런 살결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킬레스 건증이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변성이 오게 됩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운동량이나 육체적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호발하고요.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한테도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스포츠하고 관련이 없는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쉽게 말하면 건병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사용,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아킬레스 건의 미세한 손상, 아주 미세한 현미경적인 파열이 발생하고 이게 다시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치유가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건강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속도를 넘어설 정도로 계속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반복적으로 부하가 걸린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건병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병이 드디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신발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아킬레스건이 아프실 때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더 안타까운 경우는 이제 외래로 환자분이 찾아오시는데 아킬레스건이 아파요 하시면서 이렇게 높은 하이힐을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이힐 같은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신으려면 발목이 이렇게 아래로 꺾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단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 오래 지내다 보면 이제 만성적으로 아킬레스건이 단축된 상태로 있다 보면은 유연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아킬레스건이 좀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지속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완전히 플랫슈즈가 그래도 하이힐보다 훨씬 낫습니다만, 플랫슈즈 자체를 신게 되면 또 아킬레스건이 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어짐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자극을 받아서 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의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킬레스 뒤쪽이 아프신 분이라면 신발을 너무 하이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플랫슈즈도 아닌, 쉽게 말하면 운동화가 제일 적당한 신발이겠죠. 그건 본인에게 편한 신발을 찾아서 맞게 신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를 보겠는데, 급성기라면 이제 예를 들면 외래 찾아와서 3일 전에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공원을 한 바퀴 뛰는 이런 운동을 했는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통증이 아킬레스 뒤쪽에 통증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런 분들은 이제 아킬레스 급성기 건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치료로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신발의 뒤축을 올려주는 건데요. 이제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힐컵이라고 하는데, 이런 실리콘 재질로 된 말랑말랑한 제품으로 내 신발에 넣어서 쓸 수 있는 일종의 깔창이 있습니다. 이제 가격이 아주 비싸지 않은데요. 이걸 이제 신발에 넣게 되면 좀 아킬레스 건을 살짝 들어줌으로써 걸리는 부하를 조금 줄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발바닥에 가해진 충격도 완화가 돼서 아킬레스 건 병증에도 좀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족저근막염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좀 유용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급성기 건염으로 해서 이제 붓기가 있고 하다면 냉찜질을 해서
좀 붓기를 호전시키고 통증도 좀 완화시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진통 소염제 약을 복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아킬레스 건병증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가 치료의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염증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제 통증을 좀 줄여주고 덜 아프게 해드릴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휴식입니다. 많이 쉬어주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통깁스까지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통깁스의 목적은 이제 발을 완전히 쉬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쉬어주기만 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하지 못한 힘줄이 다시 치유가 되기 위한 시간을 줄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위에 세 가지보다 휴식이 더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만성기 치료가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을 과사용하는 분들, 특히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만성 아킬레스 건병증이 잘 오게 되고, 이에 대한 치료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활치료고, 물리치료, 주사치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재활치료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킬레스 스트레칭인데요. 네, 그림과 같이 벽에 대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쭉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이 종아리랑 아킬레스 쪽이 쭉 살짝 아플 정도로 늘어난 느낌 받으시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운동은 계단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무릎을 쭉 편 상태에서 발목을 쭉 내리고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내릴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특히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목을 쭉 내리는 것을 편심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종아리가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길이가 늘어나면서 종아리 근육이 같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인 걸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아킬레스 건염에뿐만 아니고 족저근막염에도 굉장히 좋은 치료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제 어떤 원리로 아킬레스 건염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내느냐, 그거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연성이 좋아질 수 있다면 그만큼 이제 아킬레스 힘줄에 걸리는 부하가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유연하지 않다면 더 힘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킬레스 건에 주어진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작용이 좀 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더 도울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생화학적으로도 도와준다, 신경의 회복을 도와준다,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치료입니다. 아킬레스 편심성 운동 꼭 종아리 뒤쪽 아킬레스 쪽이 만성적으로 아프시거나 아니면 뒤꿈치 쪽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 제가 환자분 오실 때마다 정말 강조를 하고 발에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로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물리치료인데요. 물리치료는 이제 약물치료가 아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치료를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체외충격파 치료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는 체외충격파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체외충격파 기계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치료사분께서 기계를 직접 아픈 부위에 갖다 대서 충격파를 가하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는 이제 좀 약간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초음파고, 초음파의 그래프,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충격파의 그래프인데, 체외 충격파는 한 번에 초음파의 거의 1000배에 달하는 강한 에너지를 한 번에 쏘게 되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탕탕탕탕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충격을 주는 건데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고, 꼭 그 아킬레스 건염뿐만 아니고 테니스 엘보라든지 아니면 족저근막염이랄지 굉장히 여러 다른 힘줄염이나 다른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사용은 될 수가 있고, 요 체충격파의 어떤 컨셉은 이제 강한 충격파를 줘서 조직을
어느 정도 파괴를 시키고 급성으로 파괴가 되면 이제 염증이 유발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 과정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낫게 만드는 이런 이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사실은 명확한 어떻게 해서 이제 체열 충격파를 했을 때 안 아프게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이론은 아직까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어쨌든 간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로 알려져 있고, 기계적인 열적 효과도 있고, 또 그 체해 충격파를 가해서 그 미세한 혈류를 개선시켜서 치유를 돕는 그런 원리도 있고요. 신경을 차단시켜서 통증을 또 경감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사 치료인데요.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X 표시해놨는데, 아킬레스 건염에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사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강력한 그 소염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좀 힘줄이 좀 약해지고 면역력을 좀 약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아킬레스 건에 파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에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프롤로 주사, PDRN이라서 DNA의 우리 몸을 유전 정보를 만드는 DNA의 어떤 구성 성분이 되는 주사, 고부화 주사,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혈소판 농축 혈장 주사는 이제 비교적 새로운 기술인데,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효과적인 주사 치료도 있으니까요. 물리치료, 특히 체해 충격파에 효과가 없는 분들은 좀 주사 치료를 또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런 비수술적 치료, 재활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에 효과가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한해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아킬레스 건염 모든 환자한테 수술을 권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비수술적 치료를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몇 년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한적으로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킬레스 건염의 건병증의 수술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것 같이 MRI 사진인데, 아킬레스 건이 굉장히 가운데가 뚱뚱하게 부어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건증이 많이 진행돼서 퇴행성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변성이 된 아킬레스 건이고요. 이분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제 증상이 호전이 없어서 수술을 고려하시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절개를 하고 들어가서 아킬레스 건을 이렇게 종절개라고 하죠. 방향에 따라서 결 따라서 이렇게 쭉 가르면은 그 안쪽에 이렇게 변성된, 아까 보여드렸던 게살 같은 그런 변성된 아킬레스 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겪은 아킬레스 건을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단단하게 봉합을 해줍니다. 이런 수술이 되겠고, 이게 가장 대표적인 아킬레스 건염에서의 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분은 굉장히 그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의사인데요. 정형외과 의사인데 거의 아킬레스 건 한 길만을 평생 걸어오신 완전 아킬레스 건의 대가라고 하셨습니다. 마프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이제 발표한 논문에 있는 치료인데요. 이런 치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아까 보여드린 수술은 조금 큰 수술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래에서도 그냥 입원해서 전신마취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외래에서 간단하게 살짝 수면마취해서 재워드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아킬레스 건에 미세하게 칼집을 내는 수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을 집어넣어서 아킬레스 건에 유착된 것을 박리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도 비교적 이제 이건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외래에서 간단하게 하고 가실 수 있는 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아킬레스 건 파열인데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제가 미국 농구 선수를 좋아하는데, 운동 경기 중에도 아킬레스 건 파열이 굉장히 흔하게 발생하고요. 굉장히 흔한 건 아니지만 꽤 잦은 빈도로 발생하는 그 부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선수가 경기 중에 이렇게 아킬레스 건 파열이 왔어요. 갑자기 뚝한 느낌이 나면서 이제 걷지를 못하고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 아킬레스 건에 이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렇게 아킬레스 건 파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환자분들 표현에 따르면은 이게 대부분 환자들이 그러니까 흔한 예를 들어드리면 뭐 배드민턴을 취미 삼아서 하시는 분인데 40대에서 50대 남자분이고, 근데 어느 날 배드민턴을 치는 평소와 같이 치다가 갑자기 누가 뒤에 있던 다른 분이 자기 발목을 발로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하면서 누구지 해서 딱 뒤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딱 주저앉았는데 그 다음부터 걸을 수가 없고 힘이 들어가지 않고,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갑자기 발목을 확 딛기가 어려운 그런 증상이 이제 전형적인 아킬레스건 파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아킬레스건, 이게 이제 파열이 없는 발목이고 파열이 있는 발목인데 이제 뒤쪽에서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아킬레스건의 이제 모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아킬레스건 파열, 이 부분이 파열이 있는 건데요. 갑자기 쑥 움푹 들어가게 됩니다. 피부가 함몰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은 이제 옆에 MRI 사진 보시면은 아킬레스건이 완전히 파열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검정색으로 연결성이 없죠. 이 부분이 파열이 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논문을 발표 준비를 하다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거기 논문에 이제 재밌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뭐 보건복지부 이런 자료를 토대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아킬레스 건병증으로 이제 등록이 된 사람과 아킬레스 건 파열로 등록이 되는 환자를 같이 비교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아킬레스 건병증 환자의 약 4%에서 아킬레스 건 파열이 발생했다. 그리고 아킬레스 건 파열 환자의 한 3분의 1은 이전에 건병증을 진단받은 적이 있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물론 이제 자료가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실질적인 이런 유병률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아킬레스 건이 평소에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제 아킬레스 건 파열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만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킬레스 건 파열 환자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아킬레스 건병증이 있다고 돼 있으니까 평소에 이제 아킬레스 건 통증이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도 좀 열심히 하시고 좀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아킬레스 건 파열이 일어나면 수술을 꼭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수술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엎드린 상태에서 절개를 해서 아킬레스건을 굉장히 단단하게 꼬매게 되고요. 아킬레스건 수술은 이제 수술 후에도 이제 고정 기간을 좀 몇 달, 한 4주에서 6주 정도 가지게 되고,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재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도 조금 좀 힘드실 수 있고, 어쨌든 수술도 하고도 이제 결과가 안 좋을 재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상처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아킬레스 건강을 관리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이제 비슷한 아킬레스 질환인데, 아까는 아킬레스 건 파열을 보셨고 이번에는 아킬레스 부착부 건염입니다. 아킬레스 건 위쪽에, 발목 위쪽에 있는 그런 실질적인 아킬레스 건병증도 있지만 그 밑에 아킬레스 종골에 부착하는 부위에 그 아킬레스 부착부 건염이라는 병도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병이지만 조금 다른 그런 병이 또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그림과 같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외래 오신 분인데요. 뒤에 이렇게 발목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세요. 그냥 걸을 때도 아프다고 하시고 누를 때도 아프다고 하시고, 이분의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골극이 보기 흉하게 나와 있고, 아킬레스 건 붙는 부위에는 이제 이렇게 하얗게 석회화가 된 부분도 보이고, 이게 세 가지 변화가 다 보이는데요. 이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킬레스 종골 뼈 뒤쪽에 이렇게 뾰족하게 보기 흉하게 튀어나온 이런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전형적인 아킬레스 부착부 건염의 엑스레이인데요. 이 건염이 부착부에 염증이 계속 만성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아킬레스 건이 잡아다니는 방향으로 이렇게 골극이 뾰족하게 형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성 건염이 같이 생기면서 활동성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또 유발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뼈가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종의 변형인데요.
미국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글룬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글룬드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뼈가 뾰족한 이런 변형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아킬레스 건 쪽에 마찰이 더 증가를 할 수 있고, 어쨌든 아킬레스 건염 부착부 부위에 계속 자극을 줘서 아킬레스 건염, 부착부 건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취약한 그런 변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사실은 그렇지만 좀 비슷합니다. 아킬레스 실질 건염과 비슷한데, 일단은 그 튀어나온 부분이, 뒤쪽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신발에 닿으면 아프기 때문에 여기가 닿지 않는 신발, 뭐 예를 들면 뭐 슬리퍼, 통증이 좋아질 때까지는 슬리퍼나 이렇게 뒤쪽에 개방된 신발을 신으시면 조금 증상이 완화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 뒤꿈치를 올려주는 힐컵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아킬레스 건에 부하가 덜 걸리기 때문에 또 통증이 좀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통증에 좀 보조적인 그런 치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염증이 있으면 염증을 좀 줄여줌으로 해서 이제 또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착부 건염도 마찬가지로 아킬레스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했을 때 이제 건염이 그 조직학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도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지만 아킬레스 스트레칭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하실수록 효과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착부 건염에도 마찬가지로 체외 충격파 치료가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주사 치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아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킬레스 건염에 대한 수술인데요. 그 뒤쪽으로 그 아킬레스 건 부착 부위를 종절개를 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힘줄이, 또 염증이 있고 퇴행성 변화가 있는 힘줄이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제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글룬드 변형이라고 하는 이 뒤꿈치가 뾰족한 변형, 뒤꿈치 뼈에 튀어나온 변형된 뼈를 조금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실이 포함된 특수 나사를 삽입을 해서 그 실을 통해서 이제 힘줄을 꼬매주는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꼭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아킬레스 부착부 건염 심해요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수술을 먼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대부분은 좋아지시지만, 그래서 뭐 1년, 2년 이런 식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면은 그런 분들 한해서 이런 침순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래도 고정 기간도 필요하고 또 재활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받았음에도 너무 아파하신 분들은 또 수술이 좋은 대안이 되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수술을 또 권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입니다. 이것도 이제 운동선수들이 다치는 장면을 딱 사진으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발목이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거죠. 이거 발목 염좌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제 한자 용어인데, 흔히 발목을 접진다, 발목을 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치게 되면, 이제 다치는 흔한 장소는 지금도 이제 약간, 지금 또 다시 코로나 환자 늘어났지만 코로나 환자가 살짝 잠잠해지면서 이제 발목 다치는 분들이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난주 이게 활동을 하면 누구나 이제 접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발목 염좌는 이렇게 보들보들 걷다 갑자기 턱이 낮아지는데 못 보고 꺾여버리고, 아니면은 보도블럭이 제대로 있다가 순간적으로 뭔가 이유에서 없는데 여기 보지 못하고 발이 잘못 디뎌서 꺾이고, 이런 계단에서도 많이 다치죠. 앞을 이제 밑을 보면서 가셔야 되는데 뭐 잠깐 뭐 얘기를 옆 사람이 하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발을 이렇게 접지면 발목이 붙죠. 근데 보통은 이제 다른 형태의 염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발이 꺾이는 네번 형태의 염좌이기 때문에 바깥쪽, 발목 바깥쪽을 구성하는 인대가 다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사진처럼 발목 바깥쪽이 붓기도 심하게 되고 안에서 인대나 이런 여러 구조가 파열되면서 출혈도 생기고 이렇게 시퍼렇게 멍이 들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오시면은 이제
급성 염좌로 진단을 하고 엑스레이도 물론 찍어보겠죠. 근데 골절이 있으면은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골절이 없다면은 인대가 다친 염좌로 진단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기부스 고정을 하기도 하고요. 이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은 발목 보호대 한 2주 정도 착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통증과 부종이 좀 가라앉고 덜 아픈 그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밴드로 하는 이런 대표적인 운동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재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발목 염좌의 치료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염좌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인대가 늘어났는데 그런 인대가 늘어난 인대가 제대로 치유가 되지 못하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발목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자주 습관적으로 접질이라고 하고 이런 걸로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 증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인 염좌예요. 계속 이제 그냥 평지를 걷는데도 잠깐 신경을 안 쓰면 접질리게 되고 아니면 실제로 접질리지 않더라도 자꾸 접질릴 것 같은 발목에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좀 고생하시게 되고 그냥 걷다 뛰다가 갑자기 발목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목 바깥쪽에 그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 인대 같은 데로 다친다 그랬잖아요. 바깥쪽에 이제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게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많이 아프지 않고 이렇게 특별히 불편함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환자분이지만 본인이 이런 불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고 그냥 지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별로 아니면 아시더라도 별로 아프지가 않으니까 지켜보자. 아니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병원에 꼭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에 꼭 오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면 발목 관절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심지어는 이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과거력이 있는 분들은 한 30, 40대 젊은 나이에도 연골이 막 퇴행성 변화가 와서 연골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이제 발목 관절염은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예, 이것도 다시 인대가 발목을 구성하는 바깥쪽을 구성하는 인대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인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이제 전겁인대라고 해서 비골에서 거골 앞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인대가 있고 하나는 종비인대라고 해서 비골에서 종골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두 개의 인대가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중요한 인대 두 가지를 뽑자면 이 두 개가 되겠는데 이 그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인대가 제 기능하는 탱탱한 상태라면 이렇게 발목을 안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줬을 때 이게 강하게 인대가 지지를 하니까 발목이 안정적으로 더 이상 안으로 더 접질리지 않고 제 자리에 유지가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 있고 얇게 늘어나 있고 제 기능을 못한다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상태가 발목 불안정성이 되겠고요. 실제로 병원에서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발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엑스레이로 객관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불안정하지 않은 정상적인 발목이고 여기는 불안정한 발목이 되겠는데요. 같은 스트레스를 줬을 때 여기는 이제 경골 상단과 하단과 거골 상단이 이루는 요 각도가 스트레스 줘도 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목이 안정적인데 요 반대쪽은 이제 각도가 굉장히 많이 틀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각도가 한 10도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병적으로 보는데 이 환자는 거의 20도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발목 불안정성 심한 상태죠. 그러니까 뼈를 보시면 이제 경골과 거골인데요. 요 경골과 거골을 이루는 관절이 발목 관절인데 요 발목 관절의 움직임은 위아래 요 움직임이거든요. 여기서 안쪽 바깥쪽 움직임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아주 약한 정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근데 원래 정상 운동 범위가 아닌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비정상이죠. 이게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MRI 찍어보면 여기는 이제 인대가 튼튼하게 전겁인대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요 반대쪽
불안정성 있는 쪽 발목을 보시면 정겁인대가 연결성이 없고요.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고무줄이 탱탱하다가 풀려서 딱 탄력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전겁인대 만성 파열 MRI 소견이 되겠습니다. 치료 원칙은 일단은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무조건 수술합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3개월 이상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하도록 돼 있고요. 그 치료에는 이제 물리치료도 있을 것이고 재활치료, 가장 중요한 치료는 재활치료가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비수술적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안정한 증상이 있고 통증도 있고 이렇게 불편함이 지속되면은 그때 이제 수술적 치료를 때에 따라서 고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수술적 치료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재활치료로는 관절 가동 운동이라고 해서 관절 범위를 유지시켜주는 운동, 너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면 관절이 굳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목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종아리 바깥쪽 을 이루는 이제 근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제 비골근이라고 해서 종아리 바깥쪽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인대 방향하고 비슷한 방향으로 내려와서 힘줄이 돼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이 종아리 근력이 굉장히 그 불안정성하고 연관이 깊고, 또 발목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이 종아리 근력이 떨어져 있고, 또 종아리 근력을 키우면 발목 불안정성을 그 회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근력 강화 운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유 수용 감각 훈련인데요. 고유 수용 감각이란 몸의 자세를 느끼고 자기의 어떤 동작을 취했을 때 어떤 위치에 내 몸의 일부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걸 느끼는 좀 무의식적인 감각인데, 이런 감각이 수용체가 인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대가 파열되면은 이런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접지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 이런 치료, 재활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집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대로 된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시고 제대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배워서 또 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그런 재활치료 받는 게 발목 불안정성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발목 그 불안정성을 치료하는데 어떤 병원이 좋아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답은 제가 망설이지 않고 물리치료 재활치료 시스템이 잘 되는 병원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런 재활치료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열심히 좀 배우셔서 잘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뒤꿈치 외측 쐐기라고 해서 신발에 될 수 있는 깔창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발목이 덜 접질게 하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테이핑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좋아지지 않았을 때 3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 불구하고 충분히 좋아지지 않으면 인대 봉합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인대 봉합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로스트롬 수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얇게 늘어져 있고 재기를 못하는 인대를 당겨와서 강하게 꼬매주고 여기다가 이제 신건지대라고 하는 이런 인대와 비슷한 구조물을 당겨서 강화시켜주는 이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교과서적인 수술이고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입니다. 이런 수술 1차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고, 하지만 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너무 불안정성이 심해서 이 수술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될 때는 이제 인대 재건술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품화된 그런 타가 힘줄을 이용해서 뼈에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큰 수술이고요. 이런 두 가지 수술을 만성 발목 불안정성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다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발목이 불안정한 증상이 있다면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정형외과를 꼭 방문하셔서 그런 발목 불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꼭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발목 관절염입니다. 발목 관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 발목 관절은 요 경골 하단과 거골 상단이 이루는 요 관절을 발목 관절이라고 하는데, 발목 관절염은 이 관절면에 연골에 발생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이런 관절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걸을 때 발목에 통증이 온다. 걷지 않을 때 괜찮은데 걸을 때 발목에 통증이 있고 발목이 자꾸 부어요. 이제 어느 정도로 붓냐면은 발목이 반대쪽에 비해서 커졌다는 느낌 받을 정도로 발목이 평소에 부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발목이 심한 경우에는 휘는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염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릎 관절염은 굉장히 흔하잖아요. 무릎에 할머니들 인공관절 수술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 발목 관절염은 굉장히 빈도가 적은데요. 통계적으로 한 무릎 관절염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목 관절은 굉장히 작거든요. 크기가 작고 무릎 관절, 고관절 올라갈수록 점점 크기가 커지는데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걸 생각을 해보면 압력은 이제 면적에 반비례하는데 크기가 작으면은 그만큼 같은 우리 몸무게를 지탱을 해도 그만큼 받는 압력이 커서 관절염에 더 취약할 것 같은데 발목 관절염은 크기가 작은데 불구하고 훨씬 빈도가 적거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생물학적인 이유인데 발목에 이제 관절염을 예방하는 물질들도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발목 관절 자체 연골 세포의 숫자도 많고 그런 생물학적인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발목 관절의 구조인데요. 격자 구조라고 하죠. 이제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왼쪽 거는 이제 우리가 목공예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딱 비상 합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딱 맞게 짜여지는 구조처럼 이렇게 발목 관절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격자 구조라고 하는데 보시면 경골, 거골, 이건 비골, 딱 디귿자 모양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발목 어떻게 보면 이제 관절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기에도 불구하고 빈도가 적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격자 구조가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그만큼 그 원래 이제 발목 관절이 작아서 취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 관절염의 그런 위험이 급속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 관절염은 이제 외상성 관절염이 많은 거고요. 격자 구조가 좀 깨어졌을 경우에 발목 관절에 혼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유병률은 낮고요. 무릎 관절염 10%밖에 안 되지만 또 원발성, 퇴행성 관절,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는 10%밖에 안 되고요. 무릎 관절염 대부분 원발성,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리고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나 뭐 골절 같은 이렇게 외상이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하는 외상 후 관절염이 70%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발목 불안정성을 이제 예방하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계속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나이에도 발생할 수 있고 30, 40대 젊은 나이에도 발목 연골이 많이 닳아서 퇴행성 변화가 꽤 진행된 그런 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실제로 발목 관절염을 오신 환자분 사진인데요. 이렇게 발목이 많이 부어 있어요. 이렇게 막 많이 부어 있고 자기 발이 아닌 것처럼 부어 있고 이렇게 심하게 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발목 관절염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변형이 심하기 때문이거든요. 치료로는 일단은 우선은 그래도 비술적 치료를 시도를 할 수가 있고요. 약물 치료,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 여러 가지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비술적 치료의 목표는 현재 증상 완화에 있고요. 발목 관절염의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또 많이 진행이 괜찮으시다면 발목 관절염이 꽤 진행을 했어도 증상이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을 정도로 좀 경미하다면 수술을 좀 늦출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너무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되시면 수술을 고려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의 유명한 족부 의사인데요. 세계적인 족부 의사인데 그분이 이제 발목 관절염을 5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크게 4단계인데 세 번째 단계를 2개로 더 세분화를 해서 총 5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엑스레이에서 특별한 증거가 없는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관절 간격이 일부 좀 좁아져 있는 관절 간격이 엑스레이에서 좁아졌다는 거는 연골은 엑스레이에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연골이 닳아 있으면은 그 관절 간격이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관절 간격이 좁아져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게 두 번째 단계가 되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아버려서 뼈끼리 닿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세 번째 단계를 A, B 세 분할을 해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안쪽만 닿아 있는 경우, 두 번째 단계는 위쪽 천장까지 닿아 있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너무 많이 진행을 해버려서 전체 발목 관절이 다 뼈끼리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쪽부터 발목 관절 특징이 주로 동양인들의 경우에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고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한다면 비교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고려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는, 대표적인 수술은 과상부 절골술이라고 하는데요. 무릎에서도 무릎 관절에 더 흔하기 때문에 무릎에서 근위 경골 절골술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안쪽에 뼈끼리 그 거골면과 그리고 경골의 관절면이 서로 닿고 있어요, 뼈끼리. 그러니까 3단계 꽤 진행이 많이 된 관절염인데, 이 부분도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계속 해왔지만 너무 아파하시고 불편하셔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에게는 이제 과상부 절골술이라는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했습니다. 뼈를 잘라서, 두 군데서 잘라서 각도를 O자로 휘어있는 내반형 발목을 꺾어주는 거예요, 외반으로. 그래서 체중의 축이 안쪽으로 실려서 계속 안쪽으로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거에서 체중의 축을 바깥쪽으로 옮겨줌으로써 이렇게 안쪽 관절염을 호전시켜주는 치료가 되겠거든요. 보시면은 관절 간격이 벌어져 있어요. 같은 환자의 관절경 사진인데요. 연골에 대한 수술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절 그 체중이 실리는 축만 바깥쪽으로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연골이 살아났어요. 그만큼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체중의 축을 옮겨주는 과상부 절골술이 이만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요. 다음 환자는 너무 관절염이 진행이 돼서 관절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발목 관절염 말기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관절 간격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합니다. 이제 말기 관절염이 되겠고요. 바깥쪽, 옆쪽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인공관절을 다음과 같이 삽입하는 거고요. 금속으로 된 금속 치환물이 있고, 그 사이에는 플라스틱으로 된 연골 역할을 하는 삽입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치환술,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1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목 인공관절도 꽤 만족도 높은 수술이고, 한 10년 정도, 10년 생존율을 80%로 보거든요. 그 말은 이제 10년 정도를 쓰면 80% 정도는 재수술 없이 잘 쓸 수 있는 거고요. 한 20% 정도는 재수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뭐 10년을 쓰면 80%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고요. 뭐 15년, 20년 쓰시는 분도 충분히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발목이 너무 아파서 관절염도 말기고 증상이 심하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또 관절 유압술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기 관절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까는 이제 뼈를 깎아서 인공 관절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이제 관절을 없애는 거예요. 뼈를, 연골을 다 깎아버리고 나사로 강하게 고정을 해서 관절을 통뼈로, 두 개의 뼈를 하나의 통뼈로 굳혀버리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조금 무섭지만,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미국에서 학회를 갔을 때 어떤 환자분 발표가 발목 관절 유압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기대하기로는 뼈를 붙여버렸으니까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발을 못 움직이게 돼, 뻗종달아야 되니까요. 근데 관절 유압술을 하고 탁구를 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었는데, 그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영국에 계신 분인데 발목 관절 유압술을 받고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의외로 이제 기능적으로도 우수하고 결과가 좋기 때문에 관절 유압술도 또 그런 말기 관절염을 치료해서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발목 관절염의 예방법이 있다면, 발목 불안정성 증상이 있다면 꼭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발목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해서 발목 불안정성 호전시켜주는 게 중요하겠고, 환자분들 중에 막 하루에 한두 시간씩 걷는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보시면 이제 단순히 근데 평지를 많이 걷는 거는 발목 관절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연골을 더 닳게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만약에 운동을 꼭
많이 하셔야 된다면 실내 자전거, 발목에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으면서 유산소, 무산소 운동할 수 있는 실내 자전거가 발목 건강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등산은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많이 걸어야 되는데 이거는 발목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